12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제51대 대한변협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본투표는 내년 1월 25일 열리는데 이번 선거에선 변협회장 선거 사상 역대 최다인 5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한 번에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결선 투표로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초반 선거 판세와 선거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6시 반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입니다. 제51대 변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기호 추첨을 위한 주사위를 던집니다. 이번 선거엔 등록 순으로 박종훈, 조현욱, 이종엽, 이종린, 황용안 변호사 이렇게 5명의 변호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13년 변협회장 직선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변호사들이 출사표를 던진 겁니다. 추첨 결과 5명의 후보 가운데 이종린 후보가 기호 1번, 조현욱 후보가 기호 2번, 황용안 후보가 기호 3번, 이종엽 후보가 기호 4번, 박종훈 후보가 기호 5번을 각각 받았습니다. 5파전 다자구도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일찌감치 등록을 마친 박종훈, 조현욱, 이종엽 후보에 1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 제일 먼저 등록한 박종훈 후보는 판검사 정관 출신이 아닌 이른바 순수 재야 출신으로 사법개혁과 변협개혁 적임자를 자임하고 있습니다. 개업 변호사와 중소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흡수해 저변을 확대해 간다는 전략입니다. 여성 변호사로는 처음으로 변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조현욱 후보는 49대와 현 50대 변협 집행부에서 연이어 부협회장을 지냈습니다. 판사 경력이 있는 조현욱 후보는 후보들 가운데 경력과 인적 자산 면에서 가장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종엽 후보는 로톡 등 법조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는 법률 플랫폼과 전쟁을 선포하며 초반 이슈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로톡과 네이버 엑스퍼트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 이른바 변호사 중심주의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 변회장 출마 의사를 밝힌 김정욱 전 한국법조인 협회장과 연대해 로스쿨 출신 젊은 변호사들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등록 마감날 4번째로 등록한 이종림 후보는 아직까지는 앞선 세 후보에 비해 아직은 열세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도움 외엔 별도의 선거본부를 차리지 않고 단기 필마의 자세로 회원들의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종림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제20대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선거에서도 애초 열세라는 평가를 뒤집고 당선된 저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후보 등록을 마친 황용안 후보는 전업협회장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습니다. 변협회장은 지금도 전업이지만 좌고우면하지 않고 변협회장을 마지막 직무로 생각하고 혼신을 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사내 변호사를 위한 분야별 전문 인증제도 도입 등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들로 회원들의 표심을 가져오겠다는 전략입니다. 변협회장 선거 사상 초유의 5파전 다자구도로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번 선거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결선 투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변협 규칙에 따르면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 즉 33.33% 이상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가장 높은 득표수를 얻은 두 후보자가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첫 직선제 선거였던 지난 2013년 선거에서 모두 4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첫 투표에서 당시 4후보 가운데 누구도 당선에 필요한 유효 투표수의 3분의 1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당시 1위였던 김현 후보와 2위였던 위철환 후보가 결선 투표를 벌인 끝에 위철환 후보가 변협회장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결선 투표에서 1, 2위 후보 순위가 뒤바뀌며 위철환 후보가 김현 후보를 누르고 제47대 변협회장 자리에 오른 겁니다. 이번 선거엔 그때보다 한 명 더 많은 5명의 후보가 출마한 데다 후보들 모두 승리를 장담하며 완주울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당선자를 내지 못하고 결선 투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거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이합 집산을 통한 단일화나 중도의 선거를 포기하는 후보가 나올지 5명 모두 완주할 경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막이 오른 제51대 변협회장 선거 레이스에 법조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앞서 이번 변협회장 선거가 5파전 다자구도로 전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51대 변협회장 선거 공약 점검보도, 오늘은 그 3번째로 박종훈 변호사의 공약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직역수호, 흔들리지 않는 변협, 자신의 이름 박종흔에서 흔을 따온 박종흔 변호사의 변협회장 선거 슬로건입니다. 박종흔 변호사는 총 13년간 변협 회무 일을 지속해온 준비된 변협회장으로 당선되면 말로만이 아닌 실질적 입법 등을 통해 변호사들의 단단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출마 의변을 밝혔습니다. 먼저 직역수호와 관련해 박종흔 변호사는 입법지원센터 설립, 입법평가제 시행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대국회 입법활동을 전담할 상설기구 신설과 함께 판검사를 평가하듯 변협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입법평가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박종흔 변호사는 나아가 단순히 직역을 지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직역 창출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심판중개센터 설립, 노무관리 진단보고서 공시 의무화 추진, 합의부 사건의 변호사 필수주의 도입,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시 변호사 검인제도 도입이 관련 공약입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위원회 변호사 참여 확대, 법원 조정위원 변호사 비율 확대, 준법 지원인 제도 확대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흔 변호사는 외부 세무조정반 변호사 제외 법인세법, 소득세법,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만들어내는 등 다양한 직역수호 활동을 언급하며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위헌적인 법률을 위헌 판결을 받으면 새로이 헌법에 합치된 법률을 만들게 되고 그러면은 변호사의 직역이 수호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변호사들이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의 권익 신장과 관련해선 국선 변호인 수임료 현실화, 변호사 보수 상향, 형사소송 성공보수 부활, 법률 비용 보험 도입 등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히 사내 변호사와 관련해선 각종 위원회, 위원, 사내 변호사 쿼터제, 비대면 회의 활성화를 통한 사내 변호사의 회무 참여 기회 확대, 전문 연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여성 변호사들과 관련해선 일과 육아 병행 문제를 변협이 책임지겠다며 온라인 업무 플랫폼 구축, 법원 및 검찰 내 긴급 육아지원센터 신설 등을 공약했습니다. 지방 변호사에 대해선 지원 전담기관 설치, 분기별 상임이사, 분야별 전체위원회 개최 등 지방변호사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회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회의를 활성화시키고 사내 변호사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지방 회원들도 굳이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위원회, 변협 활동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여 법조계 뜨거운 감자가 된 플랫폼과 관련해선 변협이 로톡 등을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직접 제작 운영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습니다. 박종흔 변호사는 회원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강한 변협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변협 개혁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변협회장 중간평가 실시 공약이 대표적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에 대한 결과로 평가받아 더 강하고 더 유능하고 더 안정적인 변협을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참신하고 역량 있는 회원들이 협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기탁금 반환제도 도입, 형사기록 열람 등사 범위 확대, 광고 규제 완화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박종흔 변호사는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액수 상향 피해자 구제 현실화, 국선 변호사 및 공익 변호사 제도 통합 관리, 등기 사건 매뉴얼 제정 등이 사법 시스템 개혁과 관련한 공약들입니다. 강력한 전관 이후 차단 방안 마련, 대법관 및 판검사 수 증언 노력 등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견인하는 데에도 변협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법 시스템 전체적으로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법관도 정원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됩니다. 변협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유사직역으로부터의 침탈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박종흔 변호사는 진정으로 변호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변협,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침묵하지 않고 국민의 입이 되어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변협다운 변협을 만들겠다며 회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조두순이 내일 출소하면서 곳곳에선 불안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관련 대책과 실효성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금 조두순은 이제 출소와 동시에 일명 지금 조두순법 적용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거 네. 내용이 어떻게 되죠? 뭐냐면 이제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출소하고 나서 그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서 그냥 부착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이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자발찌 부착자를 1대1로 감시하게 하는 네. 그러한 전담 보호 관찰관제 일명 그 조두순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 네. 이게 지금 이제 지난해 4월부터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조두순은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1대1 보호 관찰 대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 관찰을 24시간 받게 된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나아가서 이제 뭐 음주 제한, 네. 그다음에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외출 제한 이러한 부가적인 어떤 그런 행동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또 다르게 지난 9일에는 지금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도 통과가 되면서 지금 안산 시민들을 위해서 국회도 지금 나선 모양새인 것 같네요. 지금 국회에서는 조두순 감시법을 통과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 지난 9일에 네. 최근이죠. 국회 네. 본회의에서 조두순 감시법 그게 뭐냐면 정확한 그 법률안 이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네.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 내용은 보면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이들은 재범률이 대단히 높은데 네. 이들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야간이나 그다음에 통학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었냐면은 네. 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은 사람이 네. 그 거주지로부터 2km 반경을 벗어나면 이제 알람이 울리는 네. 그 정도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부착자의 이동 범위를 2km가 아니라 네. 200m 이내로 제한을 하겠다. 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접근 금지 등 준수 사항을 별도로 네. 부과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어쨌든 범죄 재발을 막자라는 게 이제 취지이자 모두의 좀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재심이나 이 보호수용법 같은 거는 적용이 좀 어려울까요? 재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범죄에 관련해서 피고인으로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이 이제 재심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여서 네. 조두순 같은 경우가 뭐 재심 청구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남은 것은 이제 뭐 보호수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나왔던 거는 네. 이런 조두순과 같은 특정 그 아동 청소년 범죄자에 대해서는 이제 출소를 못하게 해달라. 네. 이러한 이제 청원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미 그 형사처벌이 확정되어서 그러한 처벌에 대한 형 집행을 선고받고 완료된 사람에 대해서 형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 대해서 네. 다시 뭐 처벌을 하거나 형량을 증가하는 거는 우리 헌법과 그다음에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돼서 어려운 건데 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형 집행과 무관하게 형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 이제 출소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 관리를 하고 또는 이들의 어떤 거주지를 제한해서 일반 국민들과는 별도의 거주지에서 거주하게 하는 어떤 그런 법률은 지금이라도 통과된다라고 하면은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안산시를 비롯해서 뭐 경찰 그리고 법무부 등 이제 각 기관마다 좀 일련의 대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첫 번째로 지금 안산시에서 그 담화문을 통해서 그 조두순의 거주 예정지에 대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그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좀 불식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뭐 필요 불가결한 조치라고 보이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안산시에서 이렇게 인력을 투입을 해서 네. 조두순의 재범을 막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조두순 한 명으로 인해서
그 조두순의 거주 예정지에 대한 어떤 그런 치안은 뭐 확보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다른 쪽에 인력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결국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고 네. 그거는 결국은 국회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해외 입법례 같은 걸 보면 그런 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런 도시 외곽 지역에 네. 별도의 거주 지역을 마련해서 네. 이런 재범률이 높은 특정 강력 범죄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형 네. 집행 이후에 별도로 거주할 수 있는 구역을 마련해서 네. 일반 시민들과 격리한 상태로 네. 그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조치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좀 그 법안을 실제 입법화해서 네. 이런 특정 강력 범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보통 뭐 한 30%에서 뭐 60% 이런 통계들이 있던데 네. 이렇게 그 사회에 나왔을 때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뭐 그들에 대해서 뭐 종신형을 일률적으로 선고하거나 이럴 수는 없을 테니까 네.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 그들을 별도의 구역에서 살게 하는 정도의 그러한 조치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이렇게 좀 연일 계속 조두순 관련 대책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좀 근본적 대책이 좀 마련돼서 재범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판사 사찰 논란으로 번진 이른바 판사문건 작성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혐의 수사를 서울고검 감찰부가 맡게 됐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판사문건 사건 등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징계를 청구한 뒤 판사문건 작성 경위에 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면서 공판 일정이 미뤄졌습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환경단체가 매년 되풀이되는 미세먼지 피해를 보상하라며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국가가 환경법령상 의무 소홀로 국민이 미세먼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국가가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위해 주한미군의 경북 성주군 땅을 공유한 데 반발해 성주 김천 주민 30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각하는 소송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내리는 결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